친정 없는 서름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15년을 식모처럼 참았지만 내 딸 앞에서까지 나를 짓밟는 시댁을 보고 그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 40대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었어요. 호텔 연회장 뒤편 준비실에서 장심부름을 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던 제 앞으로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남편 회사의 그룹본사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며느리인 제게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셨어요.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턱이 빠질 듯 벌어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15년의 거짓된 가족놀이가 드디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안 가득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보지도 못한 채 거실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30명분의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중이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동태전과 꼬치전을 부쳐내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민수가 편안하게 누워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거기서 병살타를 치면 어떡해? 라며 TV 화면을 향해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올해 중학생이 된 딸 수아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수아는 작은 손으로 밀가루 묻은 제 앞치마 끝을 쥐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전 부치는 거 도와줄게. 엄마 아까부터 허리 아프다고 약 먹었잖아. 저는 황급히 수아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기름 튀어서 돼요. 얼른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엄마 금방 끝나. 딸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자마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뒷짐을 지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금 전까지 코를 골며 주무시다가 며느리가 상을 다 차려갈 때쯤 귀신같이 나타나셨어요. 어머님은 제 옆으로 다가와 고생한다는 말 대신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유,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아서 이번 제사상도 아주 든든하네. 너 친정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기댈 데 없잖아. 내가 다 너 친정 엄마처럼 생각해서 우리 집안 법도 가르치고 거두는 거야. 딴 집 며느리였으면 이런 큰 제사상 차리는 법 어디 가서 배우지도 못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 저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참아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놈의 친정 엄마처럼 생각한다는 말. 기댈 곳 하나 없는 제게 그 말은 아주 지독한 족쇄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가족의 정에 굶주려 있었어요. 내 딸 수아에게만큼은 따뜻한 할머니와 아빠가 있는 정상적인 대가족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끔 던져주는 가짜 다정함을 진짜라고 굳게 믿으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가자 도우미 같은 삶을 15년째 순종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순간은 시댁 사람들과의 인연이 아니라 5년 전 우연히 마주친 낯선 분과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5년 전 어느 가을날 저는 동네 등산로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땀범벅이 되도록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당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저는 노인의 찢어진 이마에서 피가 흐르자 제 이름과 근무하던 병원 마크가 박힌 손수건으로 상처를 꾹 묶어 지혈을 도왔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한 저는 행여나 보호자들에게 번거로운 인사를 받게 될까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제사가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려한 문양이 그려진 두꺼운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지셨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초대장과 명단이었어요. 내 칠순 잔치 S호텔 연회장으로 예약했다. 우리 민수가 대기업 부장인데 본사 임원들이랑 밑에 직원들도 오고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야. 남부끄럽게 동네 식당에서 밥 먹일 수야 없지 않니? 저는 깜짝 놀라 초대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S호텔이면 식대만 해도 엄청 비쌀 텐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뜨며 혀를 쯧쯧 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거들어야지. 잔치 도우미 따로 부르면 돈이 얼만데. 어차피 넌 친척도 없어서 부를 손님도 없잖아. 잔치 당일에 가족 대기실에 있으면서 답례품 나눠주고 친척들 외투랑 가방 챙기고 빈 접시 나오면 호텔 직원들에게 넘겨라. 도우미 아주머니들 부를 돈 아껴야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 회사 임원들과 친척들이 다 모이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며느리인 저보고 앞치마를 두르고 뒤편 준비실에서 온갖 잔심부름을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민수 씨 아내고 수아 엄마예요. 손님들 다 오시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뒤편에 숨어서 잔심부름만 하라고요? 그건 좀. 제가 처음으로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럼 그 생돈 날아가게 생겼는데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앉아 대접이나 받겠다는 거냐? 내가 널 친딸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말하는 걸 가지고 웬 유난이야. 그때 씻고 나온 남편이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 왜 또 엄마한테 대들어? 당신 집에서 매일 놀면서 그 하루 거드는 게 그렇게 억울해? 나 이번에 본사 임원 승진 심사 앞두고 있는 거 알잖아. 회사분들 많이 오시는데 당신이 뒤에서 조용히 내조 잘해줘야 나도 빛이 나고 우리 가족 다 잘 되는 거지. 엄마가 당신 아껴서 부탁하는 거잖아. 남편의 말에 제 가슴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친딸처럼 생각해서 그들이 내세우는 그 완벽한 명분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제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 했어요. 제가 지키고자 했던 이 가족의 울타리가 혹시 저를 가두기 위한 감옥은 아니었을까 하는 지독하게 찝찝한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 민수의 손에는 커다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환호성에 고개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시어머니에게 화려한 가죽 가방을 안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백화점 가서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이번 칠순 잔치 때 우아하게 들고 가시라고 무리 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가방을 품에 안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며느리 10트럭 가져다 줘도 내 속 알아주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어.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샀어? 남편은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대기업 부장인데 이 정도 폼은 내시게 해드려야지.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 선물 사드린 건 참 좋은데. 수아, 이번 달 영어학원비 결제하려고 보니까 내 생활비 카드가 한도 초과라고 뜨더라고. 식비도 부족한데 입금 좀 해줄 수 있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효자 아들 행세를 하던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 분위기 좋게 엄마 선물 드리는데 꼭 돈 얘기를 꺼내서 찬물을 끼얹어야 돼? 당신은 맨날 집에서 놀면서 돈 나갈 때가
어디 있다고 벌써 카드가 막혀. 씀씀이 좀 줄이고 아꼈어. 시어머니도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우리 아들 이번에 그룹 본사 임원 승진 심사 앞두고 있어서 품위유지비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니 어련히 알아서 생활비 챙겨주겠어. 급하면 내가 알아서 좀 융통해봐라.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맞아. 이번에 우리 그룹 본사 최 회장님이 직접 임원 심사를 챙기신단 말이야. 당신도 알지? 5년 전에 등산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을 때 목숨 구해준 은인도 아직까지 심부름센터 풀어서 찾고 계시는 분이야. 그만큼 사람 인성과 근본을 철저하게 보시는 분이니까 나도 뒷말 안 나오게 집안 관리 잘해야 돼. 그러니까 돈 얘기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가족을 위해 참으라는 그들의 뻔뻔한 합리화 앞에서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였어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려고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실 안방 쪽에서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현관문을 열려다 들려오는 제 이야기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어요. 어휴, 칠순 잔치에 도우미를 왜 불러? 돈 아깝게. 걔 부르면 공짠데. 밥 한 끼 먹여주고 내 식구다. 친정 엄마처럼 널 아낀다 한마디 해주면 알아서 팍팍 긴다니까.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떠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경쾌했습니다. 솔직히 걔가 친정 있는 며느리였어 봐. 내가 눈치 보여서 어떻게 막 부려먹어?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거야. 근본 없는 고아년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이럴 때 뼈 빠지게 일해야지. 이번 잔치 때도 밖으로 못 나오게 뒤쪽 준비실에 붙여놓고 답례품이랑 뒤치다거리 다 시킬 거야. 넌 와서 밥이나 맛있게 먹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우유통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나를 불쌍히 여겨 걷어준 줄 알았던, 가끔 던져주던 다정함이 진짜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꽉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찜찜한 단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은 골프 약속으로 나가고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가신 틈을 타 집안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신의 서재 책상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책상 밑으로 굴러떨어진 딸 수아의 지우개를 줍다가 서랍장 틈새에 억지로 쑤셔 박힌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오후캐피탈, 그리고 수신인은 다름 아닌 지원,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용대출 연체 독촉장이었어요. 대출 원금 1,000만 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아득해졌습니다. 2달 전 시어머니가 집 인터넷과 TV 명의를 가족 결합으로 바꾸면 할인이 크게 된다며 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갔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제 휴대폰을 잠시 가져갔고 가족을 위한 일이라기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적힌 대출 실행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누이가 새 차를 뽑았다며 시댁에 차를 몰고 와서 자랑하던 바로 그 주간이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솟구치는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면 저들은 또다시 가족이라는 핑계를 대며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체 안내문과 책상 서랍 안쪽에서 추가로 찾아낸 대출 약정서, 사본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남겼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돈 안 드는 하급 노동력이자 필요할 땐 명의까지 빼다 쓰는 바보로 취급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벗겨진 가짜 친정 엄마에 가면 뒤에는 끔찍한 탐욕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출 독촉장을 발견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서류를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밥을 차렸어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 완벽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섣부른 감정 폭발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제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또다시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며 교묘하게 제 입을 막고 저를 정신 나간 여자 취급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남편이 벗어던진 허물 같은 양복 재킷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탁자 위에 남편이 올려둔 태블릿 PC 화면이 번쩍이며 카톡하고 연속해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 남편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대화방 이름에 제 시선이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대화방의 이름은 우리 가족 지원 제외이었어요. 저만 쏙 빼놓은 시댁 식구들만의 단체 대화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터치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화면에는 신우이가 보낸 메시지가 가장 먼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집 와서 김장 쉼포기 하라고 해. 우리 집 김치 다 떨어졌어. 아, 엄마가 올케 언니 명의로 마련해준 1,000만 원 덕분에 차 바꾼 건 잘 타고 다닌다고 전해주고. 그 말에 남편이 태연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알았어. 주말에 집에서 어차피 쉬는데 일이나 하라고 하지 뭐. 이번엔 수육도 넉넉하게 삶아오라고 할게. 그리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메시지에 저는 완전히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휴, 우렁각시가 따로 없지. 아니, 우렁각시가 아니라 공짜 파출부지 뭐. 밥 한 끼 먹여주고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면 알아서 기면서 군말 없이 다 하잖아. 이번 내 칠순 때도 식대 아끼게 주방에 짱 박아두고 서빙이나 시켜야겠다. 제 명의를 몰래 도용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새 차를 뽑은 시누이는 저를 비웃고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공짜 파출부라 부르며 철저하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제 휴대폰을 가져와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그 대화방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남겼습니다. 화면 속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톨까지 완벽하게 제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의 태블릿을 원래대로 엎어둔 뒤 저는 딸 수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던 수아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감싸 쥐자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수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아는 제 허리를 와락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아까 다 들었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엄마 바보라고
고아라서 자기들이 걷어준 거니까 맘대로 부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 나도 다 들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아빠와 할머니가 있는 번듯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 모진 하녀 취급을 받으면서도 가오처럼 웃으며 참아왔어요. 하지만 제가 지키려 했던 그 가짜 평화는 오히려 제 딸의 가슴에 시퍼런 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런 나쁜 할머니랑 아빠 필요 없어. 우리 그냥 둘이 살면 안 돼? 엄마가 매일 부엌에서 무시당하고 숨어서 우는 거 나보기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도망가자, 엄마. 수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것을 꾹 참아내며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수아야, 울지 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이제 안 참을 거야. 우리 수아, 엄마가 지킬게. 그날 밤 저는 각성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고 대출 기간에는 명의도용 이의를 제기해 추가 대출부터 막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와 남편의 험담 캡처본도 안전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수아와 머물 임시 거처를 구하고 이혼 소장까지 준비한 뒤 시어머니가 그토록 허세를 부리며 준비하던 바로 그 칠순 잔치 날을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체면을 차리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밑바닥 인성을 만천하에 까발리고 완벽하게 독립하리라 결심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S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이었어요. 입구부터 화려한 얼음 조각상과 비싼 생화 장식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고급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입구에 서서 마치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된 양교양 있는 웃음을 흘리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새로 맞춘 정장을 빼입고 본사에서 온 임원들과 부서 직원들 앞에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부를 떠느라 바빴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대기업 부장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어찌나 우기던지. 다 우리 아들이 챙겨준 겁니다. 호호.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연회장 밖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 시각 저는 홀에 나가지도 못한 채 연회장 맨 뒤쪽 가족 대기실과 연결된 비좁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제게는 남들이 입다 버린 듯한 후줄근한 검은 바지에 촌스러운 식당용 앞치마가 둘러져 있었어요.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 시어머니가 준비실 쪽으로 다가와 제게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이며 경고했습니다. 너 오늘 절대 홀 쪽으로 나오지 마라. 남편 회사 본사 임원들까지 오셨는데 너처럼 후줄근한 애가 며느리랍시고 돌아다니면 우리 아들 체면 다 깎여. 이따가 회장님 비서실에서도 화환을 보낼지 모르는데 눈에 띄어서 초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답례품 정리하고 친척들 외투랑 가방이나 챙겨. 빈 접시는 호텔 직원들에게 넘기고. 알았어?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앞치마 끈을 꽉 움켜쥐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나가서 손님들 대접하세요. 순순히 고개를 숙이는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홀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15년 동안 나를 짓밟고 내 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쌓아 올린 저들의 알량한 허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른 채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음악 소리만이 무겁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연회장 안은 남편 회사 사람들과 친척들이 나누는 웃음소리, 그리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저는 가족 대기실과 연결된 구석에서 쉴 새 없이 답례품 상자를 정리하고 친척들의 외투와 선물을 나르느라 이마에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가방 안에 고이 접어둔 이혼 소장과 대출 서류,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사진들을 생각하며 이 완벽한 무대에서 모든 것을 끝내리라 다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시어머니가 남편의 본사 임원들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눌 때 터졌습니다. 제가 답례품 상자를 실은 작은 카트를 끌고 조심스럽게 지나가던 순간이었어요. 술에 취해 뒷걸음질 치던 시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카트 모서리에 부딪히며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놓쳤고 붉은 와인이 그분의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 자락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 차가워. 이게 무슨 짓이야. 비명에 가까운 소리에 호란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을 집어들고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닦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옷에 닿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매섭게 탁 쳐내셨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이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손등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고통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수십 쌍의 눈동자 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친척들과 남편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이마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서 칠칠치 못하게 남의 옷을 버려. 내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지. 근본 없는 고안현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밥 축내는 도우미만도 못한 년. 당장 주방으로 꺼지지 못해. 연회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인상을 구긴 채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집사람이 집에서만 놀다 보니 저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오히려 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발밑까지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참아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면 저들은 저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며 피해자 행세를 할 것이 분명했어요. 확실한 증거들을 꺼내 저들의 목줄을 완벽하게 끊어낼 타이밍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을 카트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양쪽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어요. 정적에 휩싸여 있던 장내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입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무전기를 찬 덩치가 산만한 경호원 4명이 구둣발 소리를 내며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사람들을 양옆으로 밀어내며 길을 텄어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삿대질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경호원들이 만들어낸 길 한가운데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분이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들어서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확인한 남편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은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팽개치다시피 내려놓고
허둥지둥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본사 회장님께서 저희 어머니 칠순 잔치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모시러 갔을 텐데. 남편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굽신거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거만하게 서 있던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연회장에 있던 남편 회사 임원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으신 최 회장님은 남편의 인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철저하게 무시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날카로운 시선은 홀 전체를 한번 훑더니 곧장 앞치마를 두르고 멍하니 서 있는 제게 와서 꽂혔어요.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휠체어를 밀어 굽신거리는 남편과 얼어붙은 시어머니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식당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저 지원의 바로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은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선생님, 5년 만에 뵙습니다. 목숨 빚을 지고도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회장님의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댄 것처럼 넓은 연회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를 도우미만도 못한 고아년이라며 삿대질하던 시어머니의 입이 찢어질 듯 벌어졌어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부를 떨던 남편의 턱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 그런 저를 향해 허리를 굽힌 대기업 회장님, 가장 밑바닥의 하녀 취급을 받던 제 가치가 가장 높은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뒤바뀌는 찌릿하고도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인사에 연회장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남편 민수였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더듬거리며 회장님과 제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은인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장님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안주머니에서 투명한 지퍼백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제가 산에서 쓰러진 노인의 이마를 지혈할 때 묶어드렸던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과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 마크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핏자국이 바랜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5년 전 등산로에서 심정지로 쓰러지신 회장님을 응급처치로 살려주신 분입니다. 당시 병원이 폐업해 기록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손수건에 남은 이름과 병원 마크, 목격자 진술을 대조해 최근 지원 선생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장님 가족 행사에 참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비서실장의 또렷한 설명에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한 줄도 모르고. 회장님, 저희가 평소에 이 아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챙기는데요. 오늘 뒤편에서 잔치 일을 돕는 것도 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나선 겁니다. 시어머니의 가증스러운 변명에 저는 잡힌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낡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봉투 안에서 구겨진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를 공짜 파출부라고 부르면서 조롱하던 단톡방 내용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 명에 훔쳐서 몰래 받으신 대출 원금 1,000만 원, 대출 기간에는 이미 명의도용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바닥에 흩어진 대출 연체 독촉장과 시댁 식구들의 험담이 담긴 단톡방 캡처 사진들을 본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남편 회사의 임원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경멸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며느리 앞세워 대출을 받아? 대기업 부장이라는 사람이 마누라를 파출부 취급하며 부려먹었단 말이야? 쏟아지는 비난의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엄마가 잠깐 실수하신 거야.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하지만 경호원들이 즉각 나서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입으로 말하는 그 가족이라는 단어, 오늘부로 끝입니다. 이혼 소장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짐은 제가 다 빼놓을 테니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최 회장님이 비서실장을 향해 묵직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민수 부장, 내일부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즉시 감사를 시작하세요. 법인카드 유용이나 부서 내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은인에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인성을 가진 자에게 우리 그룹의 임원 자리는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네, 회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애원했지만 회장님은 차갑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시어머니 역시 친척들에게 매달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허세와 체면으로 쌓아 올린 시어머니의 교만한 성벽과 남편의 성공가도가 단 5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재단 쪽에 안정적인 자리를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겪으신 고초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위로금도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거절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5년 전의 일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짊어질 뻔했던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제게는 넘치는 보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발로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제 대답에 회장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굽신거리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연회장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 감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접대비를 허위로 처리한 사실까지 드러나 징계위원회 끝에 해임되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도 경찰 조사와 금융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원금과 연체금을 갚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며느리 등쳐먹다 아들 인생 망친 노인네로 소문이나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친척과 지인들의 모임에서도 하나둘 외면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몇 달간의 이혼 조정 끝에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수아의 양육비를 정리한 뒤 수아와 함께 채광이 좋은 작고 예쁜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핑계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 딸 수아와 마주 앉아
편안하게 웃으며 맛있는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당당한 발걸음이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